존 로크는 이교 2단 철학으로 간주되는 중국과 공자, 주홍글씨로 낙인 찍히고 분서당한 뷰캐넌, 수아레즈, 수평파, 밀턴의 사상 외에 이런 태생적 불평등론을 타파할 이론이나 개념을 유럽과 영국의 전통 철학의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었다. 성경 구절은 도움은커녕 로크의 입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필머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만인은 하느님의 종이라는 기독교 태제는 성서의 로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따라서 하느님과 다름없는 군왕과 각종 치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복종, 정치적 불평등과 예속을 일반화, 철갑화해 주었다. 또한 노예제 사회였던 그리스 로마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유사 철학자들로부터도 태생적 평등 이념을 찾을 수 없었다. 당시에 로크에게 용기와 힘을 준 것은 여러 번 시사했듯이 로크의 시대에는 더욱 널리 알려져 완전히 진부한 소식이 된 중국은 세습 귀족도 노비도 없는 완전히 명실상부한 평등사회라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로버트 버튼, 나다나엘 빈센트, 윌리엄 템플 등은 중국의 신분평등과 능력주의적 관료제를 이미 깊이 연구하고 자세히 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1688년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고 가을에 영어로 나온 가브리엘 마젤란의 신중국기에서 재확인된 중국 혈통 귀족의 부재 사실은 1689년 말 통치 이론에서 설파된 로크의 평등론에 다시금 큰 힘을 실어주었을 것이다. 마젤란은 중국이 세습귀족 없는 평등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광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왕국 안에 이 왕국은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제국. 귀족 혈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그리도 많은 작은 왕들, 공작, 후작, 백작 등인 모든 대영주들은 왕조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귀족들은 왕조와 함께 모두 함께 멸망한다. 다른 왕조 자리로 올라온 왕조는 우리가 경험에 의해 보았듯이 대영주들을 다 처형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 제국에 존재했던 가장 고귀한 왕조는 875년 동안 지속되었던 주왕조이지만 2200여 년 전에 소멸했다. 그런 이래 어떤 왕조도 300년의 지속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귀족이 사라진 것을 신사제도에서 구하지 않고 왕조 교체 시마다 이전 왕조에 속한 대귀족들의 처형에서 구하는 마젤란의 특이한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불이 나게 이 설명을 무관 가문에 한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무기로 얻은 귀족성에게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장의를 입은 문간의 채용에 의해 얻어지는 귀족 품위에 관한 한 이 귀족 품위의 계속성은 아주 근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간들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가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궁정이 최고 부처에서 일품인 상서 또는 행운이 이 제국 안에서 한 신민을 상승시킬 수 있는 영예와 재산에서의 최고 품간인 강로, 즉 수상, 수보, 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그의 손자는 굉장한 빈곤으로 영락하고 그의 할아버지들이 그에 앞서 그랬던 것처럼 상품을 따라다니거나 소매로 장사하거나 보통 선비인 것으로 국한된다. 간단히 왕조만큼 오래 지속된 어떤 문관 가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명확한 재확인은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고 일반적으로 확신하는 유럽 사회에서 태생적 자연적 평등론을 전개하려는 급진적 혁명주의자 로크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정치 사상적 실탄이었을 것이다. 유럽의 태생적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전통에서 보면 16세기 초부터 계속된 중국의 정치 문화의 서천 속에서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등장한 뷰캐넌, 수아레즈 정치 철학을 계승한 로크의 태생적 인간평등론은 서양의 그 어떤 전통 철학과도 연관성이 없는 이 전통 철학과 완전히 단절된 획기적으로 새로운 논변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2세를 방벌한 이유 중의 하나인 종교적 이단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인지 몰라도 이교국과 중국의 평등한 정치 문화를 역설하는 통치 이론을 익명으로 출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크의 태생적 인간평등론은 서양 철학적 맥락에서만 획기적으로 새로울 뿐이고 공자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 정치 문화와 공자 철학을 다양한 채널로 학습했던 영국 자유사상가들이나 로크 자신에게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로크의 태생적 인간평등론은 극동산이고 공자 철학과의 연관 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황제의 혈통도 예외로 보지 않는 공자의 태생적 만민평등 태제, 또는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수신해서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태제는 훗날 중국에서 신사제도로 신분제를 철폐하고 관철되는 평등사회의 정치철학적 토대였다. 로크가 읽은 퍼체스 그의 순례는 일찍이 1613년에 중국을 왕 외에 아무도 고귀한 사람이 없는 나라로 묘사했고, 나다나엘 빈센트는 1685년 영의 바른 개념의 주석에서 중국을 왕족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이 없는 나라로 찬양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여기서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다는 빈센트의 말은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는 공자의 태생적 인간평등 명제와 그 의미가 그대로 겹친다. 그러나 로크가 직면한 당시의 유럽적 현실은 공자의 태생적 평등 이념이나 중국의 평등사회와 정확히 정반대되는 사회였다.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계승한 전근대 서양 철학자들도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불평등한 위계 질서만을 논했고, 노예, 하인, 여성, 어린이, 그리고 백성에게 태생적 인격적 평등 지위를 인정치 않았다. 로크 시대에 어떤 인간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필머의 명제, 또는 우리는 모두 노예로 태어났고 우리는 계속 노예이어야 한다는 필머의 명제만이 대중적으로 되뇌어지고 있었다. 당시 서양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다는 기독교 교리를 정치에 적용한 것처럼 들리는 이런 명제들로서 백성을 좌지우지할 신적 치자의 우위와 백성의 노예적 종속을 태생적인 것으로 당연시하는 논변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 로크는 모든 인간은 종으로 태어났다는 기독교적 보수적 명제를 정조준해 태생적 평등론을 대차게 설파한다. 로크는 인간과 백성에 대한 자기적 강제와 압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만인의 태생적 평등을 천명하는 무생이 기자의 이념이 구현된 중국 정치문화의 영향 아래 자연적 평등을 이렇게 논변했다. 정치 권력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 권리를 그 기원으로부터 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상태, 즉 자연법의 경계 안에서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즉 어떤 다른 사람의 허가를 구하거나 그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들의 행동을 명령하고 자기들의 소유물과 인신을 자유로이 처분할 완벽한 자유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권한과 관할권이 상호적 평등의 상태,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상태, 자연의 모든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능력의 사용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태어난 동종과 같은 대호의 피조물들이 그들 모두의 주님이 그의 의지의 명시적 선언에 의해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놓거나 명백한 지명에 의해 누군가에게 지배와 주권에 대한 의심 없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종속이나 굴종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명증적인 것 없는 상태도 것이 없는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본성, 자연에 의한 인간들의 이 평등을 현명한 후커는 인간들 간의 상호적 사랑에 대한 그 의무의 기초로 만들 정도로 그 자체로서 명증적이고 모든 의무를 초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이 상호적 사랑 위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 짊어지는 책무를 세우고 이 사랑으로부터 그는 정의와 자비의 큰 준칙을 도출한다. 로크는 신분 또는 공무 담임권과 관련된 인간의 자연적 평등 또는 태생적 평등의 정치사회적 개념을 인간적 욕구의 평등을 말하는 리처드 후커를 인용해 정당화하고 있다. 후커의 교회 정체의 법률론에서 그의 인간의 욕구의 평등, 즉 밥통의 평등을 말하는 로크는 해당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 두고 있다. 유사한 자연적, 본성적 유인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알게 했다. 대등한 저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잣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익을 심지어 어떤 인간이든 그 자신의 영혼에게 원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모든 이의 손에 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의심할 바 없이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가진 다른 인간들에게도 있는 유사한 욕구를 신경 써서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욕구의 어떤 부분이든 여기서 만족시키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이 욕구와 상치되는 어떤 것이든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모든 점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만큼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내가 해를 입는다면 나도 해를 입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의해 얻는 것보다, 즉 그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큰 정도의 사랑을 그들이 내게 보여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성에서 나의 동등인들에게서 가급적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는 나의 욕구는 완전히 유사한 애정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자연적 의무를 내게 부과한다. 자연적 이성이 삶의 지침을 위해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과 마찬가지인 그들 간의 어떤 평등 관계로부터 무슨 여러 수칙과 규범들을 도출했는지에 대해 어떤 인간도 무지하지 않다. 로크가 인용한 후크의 이 구절은 신분해방, 신분차별 없는 공무담임권, 시험 응시 자격 및 피교육권, 동등한 참정권 등과 관련된 고도의 사회적 정치적 평등과 무관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욕구와 관련된 자연적 평등, 즉 밥통의 평등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욕구의 본성적 평등의 의미 범위는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기껏 성서의 소위 상호주의의 황금률 1.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2.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를 넘지 못한다. 이 상호주의의 욕구 평등은 계명된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직 인간적 존엄성의 인격적 평등 자체에 기초한 고도의 정치적 자원, 지위, 권력 벼슬과 사회적 자원, 기회, 재력, 영예, 칭호 등의 차별 없는 배분과 향유의 권리, 즉 영국의 귀족제, 노예제, 예농제까지도 타파할 탈신분적 평등 이념에 이달한 것이다. 로크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교회 정치의 법률론을 1594년에서 97년에 걸쳐 연달아 펴낸 리처드 후커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거에 인간을 정치적, 사회적 동물로 보고 정부가 인간들의 사회적 본능과 피치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퀴나스 신학의 의거에 청교도를 비판한 보수적 신학자 계열에 속했다. 그는 로크가 통치 이론의 여기저기에서 후커의 이름 앞에 현명한 이라는 형용사를 붙여 인용한 이후 갑자기 유명해졌다. 그렇다면 로크는 100년 전 후커의 저 고리타분한 논변을 왜 인용했을까? 후커를 동원한 것은 공자나 중국의 정치 제도 또는 뷰캐넌이나 수아레즈 또는 밀턴을 인용할 경우에 로크를 이단으로 몰 보수적 논적들의 공격을 예상하고 100년 전에 보수적 신학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공자와 유교 국가의 탈신분적 평등 제도 또는 뷰캐넌, 수아레즈, 밀턴의 자연적 평등 이념을 일반입해 몰래 토착화시키기 위한 전술이었다. 로크 전문가 피터 레슬렛은 말한다. 여기서 그리고 통치 이론을 관통해 후커를 들먹이는 것은 그의 위치에 존경할 만한 가치를 부여해 그의 논적들, 특히 그들 중 진짜 독실한 성직자들을 옆쪽에 애돌아 그 배후를 공격하려고 의도된 것이기도 했다. 명예혁명 당시 10명 안팎의 고립된 극소수 급진 그룹에 속했던 로크는 1689년에 출판 연도를 1690년으로 늦춰 표기한 통치 이론을 익명으로 출판함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의 보수적 신학자 후커를 보수적 정적들과 반동적 성직자들의 공격을 막는 방패로 이용해 천하에 태어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는 공자와 유교 국가의 중국의 태생적 평등 이념을 마치 기독교 황금률에 자연적 평등인 양 영국 사회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커는 비록 개신교를 비판할 만큼 종교적으로 보수적이었지만 17세기 초의 기준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피치자들의 동의를 정부의 기초로 본 점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축에 속했다. 그의 교회 정치의 법률론 속에는 16세기 중반 이래 전해진 중국의 평등 문화나 뷰캐넌과 벨라르민의 법적 자연적 평등론이 슬그머니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중반부터 중국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흐름은 중세 말기에 기독교 정치 철학의 일정한 변화를 야기했었다.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기원에서 상론한 바대로 후커의 생전에 쏟아져 나온 중국 관련 서적들로는 핀토의 중국사환, 바로시의 아시아의 시대, 바레토의 중국 보고서, 포르투갈 무명시의 중국기, 페레이라의 중국보고, 크루즈의 중국 풍물론, 에스칼란테의 중국론, 멘도자의 중국 제국의 역사, 발리냐노 산데의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 등이 있었다. 중국 정보, 지식의 이런 홍수 속에서 암암리의 이를 수용한 칼뱅주의자 뷰캐넌, 예수의 신학자 벨라르민, 예수의 신학자 수아레즈 등은 1570년대부터 갑작스럽게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과 왕권 민수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로크는 뷰캐넌과 수아레즈를 함구했지만 벨라르미는 직접 거명하고 있다. 또 후커는 중국 정치 문화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등의 신학적 정치 철학에서 전개된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과 왕권 빈수론을 의식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로크는 법으로 판금당하고 또 분서 처분당한 주홍글씨 뷰캐넌과 밀턴의 저작을 피하고 가톨릭 신학자 벨라르민과 수아레즈의 직접 인용을 피해 영국 신학자 후커를 집중 활용함으로써 본성적, 자연적 평등 개념을 17세기 말에 갑자기 부활시켜 18세기 정치 사상 속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다만 그는 뒤에 살펴보듯이 자연적 평등 이념을 신분철폐, 귀족원, 상원철폐, 신분차별 없는 만민평등 교육 등으로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못했을 뿐이다. 영국 내전 초기에 의회파의 기마부대 부대장이었던 법조인 존 로크의 아들이었던 급진주의자 존 로크는 체포와 탄압, 재망명을 면하려면 다른 길이 없었다. 성공의 정치인들, 토리와 개신교 정치인들, 휘그는 서로 내통해 비밀 묵계로 가톨릭 군주 제임스 2세를 추방한 이단 군주 파문 성격의 제한적 퇴보적 정변을 연출한 처지라서 최근의 정치 변혁을 혁명이라 부르지 못하고 국왕의 도주 또는 왕자의 반기라고만 부르는 제한적 보수적 담론 속에 들어있었다. 상황이 이랬던 까닭에 급진적 공화주의자 리처드 애시크래프트는 1689년 망명지 스위스로부터 29년 만에 귀국했다가 의회의 요청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황급히 다시 스위스 망명길에 올라야 했었다. 그러니까 이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대단히 혁명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전혀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공화주의자가 입국하니까 체포영장을 때릴 정도니까 여전히 이 보수적인 혁명이라면 보수적인 혁명이었고 크로멜 세력들, 청교도 세력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로크는 찰스 2세의 왕정 복고에 반대해 집필했던 원고를 수도 없이 수정해 1890년에 통치 이론이라는 책명으로 출간한 목적을 우리의 위대한 복고자, 우리의 현재 국왕 윌리엄의 왕자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었다. 그러니까 복고자라고 그랬죠. 혁명이라고 안 불렀어요. 혁명가 윌리엄 오렌지공이 아니고 복고자라고 불렀으니까 왕정 복고처럼 명예혁명을 부르고 누구도 명예혁명이란 말을 그 당사자들은 쓰지 않았다. 다만 어떤 의원 하나가 급진적으로 명예혁명이란 말을 썼는데 무시돼요. 명예혁명이란 말이 또 영국 사학자들에 의해서도 무시되고 그냥 1888년의 사건 또는 1689년의 사건 이렇게 얘기만 돼요. 또는 아까 왕자 반기 왕이 왕자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뜻으로 그렇게만 얘기했다. 자, 언제부터 근데 이걸 쓰느냐 명예혁명이라는 말을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고 나서 프랑스 사가들이 영국의 그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터야 영국인들도 이제 명예혁명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다. 자. 이 말은 그야말로 아주 건전한 휘그 언어다. 윌리엄 3세는 게르만 숲속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영국에 결코 실존한 적이 없었던 고대한 법의 복고자로 소개된 것이다. 그러나 사석에서 로크는 1689년의 타협을 개탄했다. 그는 통치의 거대한 틀을 고치고 국가의 모든 시민들의 시민권과 자유와 재산의 안정을 위해 오래갈 신국가체제를 수립할 일들을 다루고 있는지 답답해했다. 수립할 대단히 귀중하지만 짧은 기회가 열린 마당에 혁명의회가 왜 일상적 의회처럼 작은 일들을 다루고 있는지 답답해했다. 로크가 바란 것은 40년 전에 수평파처럼 정부를 녹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지 정부를 손질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훗날의 북미의 토마스 페인,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등의 혁명을 내다보고 있었다. 70여 년 뒤에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식민지 농객들은 휘그의 고대 헌법론적, 타협적 해석에 굴하지 않고 명예혁명이 의회 내 국왕의 권위의 완전한 우월성을 안치했다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의 의심할 바 없는 신념에 도전했다.
반대로 식민지 농객들은 혁명이 단순히 의회로 하여금 어떤 국내 통치나 북미주의 과세에 도전하는 것을 삼가게 하는 관습법적 절차를 비준했을 뿐이라고 논했다. 이런 까닭에 로크는 18세기 휘그당의 고대 헌법론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휘그당의 철학자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심지어 퇴보적인 상황에서 그는 전대미문의 자연적 자유평등론을 전개하자면 리처드 후커와 같은 보수적 신학자의 16세기 말 저작에서 그의 논리에 응용할 만한 대목들을 따와 재활용하는 수법으로 조심스럽게 당대의 현실과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전술적 논변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로크가 본 영국은 지난 시대의 군주들에게 그들이 절대 권력의 신적 권리를 가졌다고 아첨하는 한 세대의 인간들이 우리들 사이에 튀어나와서 인류에게 자연적 자유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만인은 노예로 태어났고 신적 권리에 의해 아담의 권리 계승자에게 식민이다는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며 얼마든지 로크를 이교 철학자 공자나 뷰캐넌, 수아레즈, 밀턴을 숭배하는 이단으로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영국은 만인이 평등해져 귀족이 없어지면 국가와 통치가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정치적 상식으로 지배하고 그런 생각이 정치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먹히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상황에서 존 로크가 복면을 한 단기 필마로서 만인의 본성적, 자연적 평등을 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당시에 쏟아져 들어오는 유교 문물과 공자 철학, 그리고 중국의 자유평등한 정치문화의 강력한 뒷받침과 새로운 분위기 조성 덕택이었다. 영국 백성은 점차 세습 귀족이 없더라도 차라리 귀족이 없으면 그 덕택에 나라가 더 많이 번영한다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깨달았던 것이다. 상론의 뜻이 당신은 왕권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연적 권위로부터 유래했고 아담이 최초의 가부장제적 군왕이었다고 주장하며 왕권 신수설과 수동적 복종의 의무를 원칙으로 변호하는 로버트 필머의 주장이 왕정 복고의 분위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명예혁명 이후에도 베스트셀러로서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런 까닭에 명예혁명 시기에도 필머의 권위에 감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자의 태생적 평등 이념과 귀족도 노비도 없고 종교와 사상이 무제한적으로 관용되는 중국의 명실상부한 자유평등 사회를 잘 아는 로크는 암암리의 공맹철학의 반정 혁명론에 의해 추진된 명예혁명의 대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젠틀맨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명예냐 비겁이냐는 양자택일의 도식으로 독자 대중을 협박했던 것이다. 그 혁명이 나와서 명예혁명의 이론가라고 또는 명예혁명의 철학자라고 로크를 부르지만 그 명예혁명이라는 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협소한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죽은 뒤에 내라고 나중에 고친 것은 그 결국은 죽은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3 로크의 신분제적 불평등 교육론과 몽테스키유의 귀족주의. 여러가지 증조하에서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은 천하무생이 귀자라는 공자의 태생적 평등론을 직접 또는 뷰캐넌이나 수아레즈 또는 밀턴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수용해 영국식 유럽식으로 번안하거나 리메이크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중국과 기타 극동 제국에서 천하무생이 귀자 명제는 중국에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는 기치로 쓰이면서 1640년대 전후까지 가사노비와 유사노비 대중의 신분해방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기형적이었고 따라서 영국 사회에서 공자의 태생적 평등론이 중국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수준의 철저한 신분해방을 완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송명대와 청대 중국에서는 공자의 태생적 평등 명제가 귀족으로부터의 평민의 해방과 신사, 지주, 부호로부터의 유사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근본적 사상 동력으로서 그 이념을 궁극에까지 철저하게 달성했었다. 철저하게. 중국에서 귀족은 이미 송대에 공무 담임 특권을 상실하고 평민과 평준화, 동일화되었다. 모든 백성은 마찬가지로 과거제를 통해서만 공무를 담임하고 또 이 공무 담임권을 일대에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송대 중국에서 이미 귀족이 소멸하고 평민이 신분제로부터 해방되었고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노비들이 왕후장상이 시가 따로 있냐는 구호를 걸고 일으킨
셀 수 없는 혁명적 밀란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했다. 이로써 17세기경 중국은 신분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완전한 평등사회를 이룩했다. 반면 존 로크는 그의 자연적 평등태제를 영국 귀족제와 예농제의 철폐로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영국의 구태에 의한 신분제적 현실과 타협하고 만다. 영국의 뿌리 깊은 신분제에 굴복한 것이다. 로크의 신분제적 차별교육론. 로크는 자신의 자연적 평등론의 연장선상에서 신분철폐의 혁명적 논변을 펼친 것이 아니라 통치이론 바깥에서 자연적 평등론과 정면 배치되게 신분제도를 온존시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의 신분제 존치 논변은 그의 교육 이론과 노예제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노골화된다. 천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다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대학의 만민교육 가르침과 교육에는 유별이 없다는 논어의 평등교육 가르침에 따라 중국은 교육을 만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해서 입신양명을 위한 학습 경쟁을 통해 신분을 타파하는 동력으로 삼았다. 반면 로크는 교육을 오히려 신분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는 신분에 따른 차등 교육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크가 영국의 신분제 사회에 굴복함으로써 아이러니컬하게도 신분제적 차등 교육론을 피력한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은 그의 교육 이론의 관점으로부터 고찰하면 대단히 위선적인 이론인 셈이다.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이 영국의 신분제적 현실 앞에서 유명무실해짐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세수를 헌 부대에 붙듯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영국만이 구태에 의한 귀족제도와 귀족원, 상원의 헌 제도를 끌어안는 기형국가가 된 것이다. 상당히 재밌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평등론을 받아들이고 자유도 말하고 그랬지만은 영국의 현실 속에서 공자 철학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 신분제에 의해서 거꾸로 왜곡되고 부분적으로만 관철되는, 그리고 상당히 유선적인, 존 로크도 유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로크의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과 귀족 교육론.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의 원고를 집필할 때 귀족만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최종본에서도 교육 대상을 젠틀맨과 등치된 인간에 한정한다. 로크는 이 글의 서두에서 나는 덕성을 인간 또는 젠틀맨에 속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필수적인 자질로 친다고 인간 이꼬르 또는 그랬으니까 젠틀맨을 동시에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간이란 젠틀맨만 인간인 거야. 나머지 젠틀맨이 아닌, 영국에서 젠틀맨은 대귀족을 다 포함하고 소귀족까지 말하는 거죠. 소귀족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죠. 대귀족은 공후, 백자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자 상속제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차남이나 삼남이나 사남이나 오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귀족은 귀족인데 그 영지를 승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땅떼기 조금 띄워줘서 이제 내쫓는 식으로 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그래. 다 뭉쳐서 복수적으로 총칭할 때는 젠틀이. 또 딸들은 어떻게, 딸들은 당연히 영지를 계승할 권리가 없죠. 그 딸들은 못지않게 또 젠틀 우먼이야. 젠틀이에 속했지만은 영지 계승권이 없는 귀족들을, 소귀족들, 마이너 노빌리티들을 젠틀맨이라고 불렀다. 근데 나중에 젠틀맨 개념이 자꾸 확대돼 가지고 뭐 하여간 평면 아닌 모든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expanded, 즉 확장되게 돼요. 자, 이로써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인간 일반을 위한 교육론이 아니라 젠틀맨 이상의 귀족들을 위한 교육론으로 못 박는다. 로크가 17세기 말에 말하는 젠틀맨은 오늘날의 점잖은 신사라는 의미의 도덕군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론의 뜻이 젠트리라는 소귀족의 일원을 가리켰다. 상론의 뜻이 기사, 에스콰이어와 더불어 젠트리는 소귀족층에 속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들은 대귀족이었다. 따라서 로크의 교육론은 대귀족과 소귀족의 자식들을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 귀족 교육론이었다. 그리하여 로크는 자신의 교육론의 귀족주의적 성격을 결론 부분에서 다시 명확하게 천명한다. 나는 군주, 귀족, 보통 젠틀맨의 아들은 상이한 양육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크는 뭐와 상이한
평민과 상이한, 평민과 다른 교육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미 벌써 교육 차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자의 길과 정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공자는 교육을 통해서 평민과 귀족을 없애버렸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차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귀족과 평민의 계급분화, 신분 차별을 재생산하려고 그래요. 확대 재생산하려고. 완전히 반대죠. 자,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에서 군주, 대귀족, 소귀족, 젠틀맨, 아들의 신분 차별적 교육에 대해서만 논하고 하층 빈민 자식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모든 어린이가 교육받아야 한다거나 교육받을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로크는 학교 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젠틀맨은 그의 자식을 가정에서 가정교사에 의해 훈육해야 하고 많은 고전교육과 인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빈민에 관한 빈민은 로크의 이 작은 책자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로크의 빈민법에 관한 에세이와 차별교육. 로크가 빈민 어린이의 교육과 비슷한 어떤 것을 언급하는 것은 교구의 빈민 구휼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와 소년들을 노역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훈련, 노동기율의 주입과 관련된 대목에서 뿐이다. 로크는 빈민법에 관한 에세이에서 노동하는 인민들의 자녀들이 교구의 일상적 부담이고 보통 게으름 속에 지내서 그들의 노동도 일반적으로 12살이나 14살이 될 때까지 공적인 것을 모를 정도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각 교구마다의 노무학교를 세우고 교구의 구제를 요하는 모든 사람들의 3살 이상, 14살 이하 자식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빈민 감독관의 허가 없이 생계를 위해 투입되지 않아야 하고 노무학교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들을 노동시키는 이 노무학교의 목적은 유아기부터 노동에 익숙해 하고 이들의 노동으로 얻는 이익으로 교구의 재정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것이다. 로크는 이것이 어린이들을 훗날 그들의 생애 내내 정신적으로 맑게 하고 근면하게 만드는 적잖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 노무학교의 재무 경제를 계략하고 이 학교가 교구에도 이득이고 훨씬 더 적은 부담, 어린이들에게 좋은 노동 윤리를 주입해 줄 것, 노무학교에 와서 노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크의 노예제 인정. 노예제에 대한 로크의 태도에서는 사상과 실천의 대립성과 그의 인간적 위선성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로크는 통치 이론에서 노예 지위는 인간의 아주 비루하고 비참한 신분이고 우리 민족의 관대한 기질과 용기에 직접적으로 지위 상태에 아주 직접적으로 대립되어서 젠틀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느 영국인도 특히나 여느 젠틀맨도 그것을 변호할 것이라고 거의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극명했다. 직접적으로가 2번 나오는 거. 읽어 그냥. 로크에 대한 찬양은 보통 자유주의 일반에 대한 찬양과 연결되어 왔고 이것은 미국에 대한 찬양과 연결되었었다. 그러나 로크는 1671년 왕립 아프리카 회사를 통한 영국 노예무역의 주요 투자자였다. 게다가 그는 무역 플랜테이션 부서의 서기 겸 캐롤라이나 총독의 서기의 자격으로 봉건적 귀족정을 수립하고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절대 권력을 부여한 캐롤라이나 헌법의 기초에 참여했다. 그리고 로크는 명예혁명과 통치 이론 출판 이후에도 무역 플랜테이션 부서의 서기로서 그리고 이 부서의 감독관으로서 사실 제식민지를 설치하고 식민지 노예 체계를 수립하고 감독한 정확히 6인 중에 1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주요 저서에서 자연적 평등을 주장하고 노예제에 반대했으면서도 식민지 노예제를 수립하고 관리한 모순적 인물로서 위선자이자 인종주의자라는 비난과 함께 영국 자본가들의 자유만을 돌봤다는 비판을 들었다. 종합하면 존 로크가 교육을 귀족 교육과 하층 빈민의 노동훈련으로 양분함으로써 철저히 신분차별적 교육론을 펴고 또 실천적으로는 귀족제도와 노예제를 이론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용인하고 운영한 것은 그의 커다란 정치적 위선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의 교육론은 40년 전 존 밀턴의 평등주의 교육론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공자가 만민평등 교육으로 신분제도를 없애려고 했다면 로크는 차별교육과 노예제 존치로 신분제를 영구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참 이게 공자 철학을 받아들여서 써먹을 때는 써먹지만
그 당시에 영국의 신분제 질서나 또 식민지 질서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굴절이 돼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 이념을 잃어버리고 만민평등교육이 아닌 방향으로 잃어버리고 또 노예제를 긍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로크의 신분적 차별교육론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있다면 그것은 로크의 허명을 연장하려는 공연한 변호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천년 혈통신분제 사회인 영국 사회에서 로크를 통해 수입된 공자의 태생적 평등론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기형화되어 영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한낱 추상적 이념으로 그치고 만 것이다. 이것이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의 한계이자 위선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신분제로부터 탈출해 북미 신세계로 이주한 미국인들이 로크의 저 자연적 평등론을 로크의 뜻과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실하게 해석하고 현실에 구현고자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노크의 사상을 실현하기보다는 노크의 대립하는 방향에서 이 오히려 노크만을 읽은 게 아니라 공자도 직접 읽고 또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서적을 읽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땅에 처음으로 유교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그게 프랭클린이든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토마스 제퍼슨이든 제임스 메디슨이든 또는 제임스 메이슨이든 메디슨 메이슨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하게 해서 같은 이름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무신론자들이었고 반 청교도들이었고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와 청교도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걸 감추고 사는 게 대단히 괴로웠겠죠. 공자를 열심히 읽었고 그래서 그 미국의 헌법이 나오게 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몽테스키웨의 귀족주의적 반동.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조차도 이런 귀족주의적 한계와 위선성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 자유를 백성의 자유가 아니라 귀족의 자유로 제한하는 유럽적 불평등 전통과 이 전통을 고수 복구하려는 유럽 귀족들의 반동적 몸부림은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 심지어 18세기 중반에도 축소된 귀족적 특권과 자유를 원래 수준으로 복원하려던 반동복고적 사상가 몽테스키웨는 자유를 군주와 귀족의 자유로 제한한 정치적 신분 불평등론을 고수했다. 몽테스키웨는 이 귀족의 자유라는 유럽 전통의 자유 개념에 견지해서 귀족의 독립적 자유를 인정치 않는 동양의 모든 정체를 전제정으로 폄하했다. 그는 심지어 귀족 신분을 폐지한 평등국가 중국조차도 무절제한 전제정으로 사정없이 깎아내렸다. 중도적, 절제적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들을 결합하고 조절하고 완화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한 권한에 안정장치를 주고 상호 견제하는 지위에 있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절제적 정부는 귀족들의 불가침적 특권에 의해 왕권이 제한되는 군주정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권력들을 상호 견제하는 감정적 동력은 영해심이다. 군주적, 절제적 국가에서 권력은 그 스프링인 것에 의해 제한된다. 나는 명예 또는 영예를 의미하는데 이 영예가 한 군왕처럼 군주와 백성 위에 군림한다. 몽테스키웨에 의하면 세습적 귀족 신분은 국가의 이 스프링인 이 명예 또는 영예의 체현자다. 직접적, 종속적, 의존적 권력들은 군주정의 본성, 즉 한 사람이 혼자 기본 법률에 의해 다스리는 정부의 본성을 구성한다. 가장 자연스러운 직접적, 종속적, 의존적 권력은 귀족의 권력이다. 어떤 점에서 귀족은 군주정의 정수인데 그것의 기본 준칙은 군주 없이 귀족 없고 귀족 없이 군주 없다는 것이다. 귀족이 없으면 우리는 한 명의 전제주를 맡게 된다. 자, 그러면 중국은 귀족이 없죠. 이게 중국은 전제정이라 이거야. 전제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전제정. 그리고 중국을 막 비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귀족이 없어지면은 전제주의로 간다는 그 태제를 가지고 중국을 비판하고 이유는 거기로부터 귀족이 없어질 수 있는 모든 사상이 분출되기 때문에 중국을 까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까고 동시에 귀족이 있어야만 자유가 보존된다고 하는 귀족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야. 유럽에서는. 그래서 귀족주의가 크게 흔들렸는데 공자 철학 때문에
그 공조 철학의 원산지를 포격함으로써 어떻게 하여간 무너진 뚝을 다시 어떻게 보수해 보려고 발버둥을 친 마지막 반동의 기수가 몽테스키우였다. 자. 오로지 세습 귀족만이 군주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세포적 사고방식에서 몽테스키우는 귀족이 없는 군주정을 전제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영구적 세습 귀족 없이도 제도적으로 군주의 권한을 완벽하게 견제했다. 내각의 권력 분립적 의정권, 신하의 간쟁권과 신민의 상원, 상속권, 그리고 언관들의 독립적 간쟁권, 실록 사관들의 절대 독립적 역사 기록권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군주의 권한을 다각적 다층적으로 충분히 견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테스키우에는 저 전례 없는 괴이한 자의적 전제정 개념에 입각해 중국 군주정을 다시 세습 귀족이 없다는 이유에서 전제정으로 낙인 찍고 비난했다. 이런 관점에서 몽테스키우에는 귀족의 특권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적 중앙 집권화 정책과 군주와 귀족 신분의 존재 자체를 둘 다 부정하는 민주주의 이 양자를 같은 수준에서 놓고 혐오했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일부 사람들은 영주들의 모든 사법권을 철폐하는 것을 상상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영국 의회가 한 것을 원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주 재판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걸 파르라망이라고 파르랴망, 그거에서 나중에 파르라먼트라는 의회가 나오긴 하지만 원래 프랑스의 영주 재판권은 파르라망이라고 불렀어. 또는 그래서 고등재판소라고도 부르고, 근데 거기는 재판권만 있는 게 아니라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번권도 있었고, 일상 행정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사권은 왕에 의해서 뺏겼고, 이제 행정권하고 재판권을 파르라망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저 사법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주 재판권이라고 역사에서는 말하고. 근데 영국은 일찍이 15세기 그 즈음에 영주 재판권을 싹 없애고 대귀족들의 권력을 집단화시켜서 의회의 3부회의 권력으로 만들어요. 대신 3부회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의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각 영주, 대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파르라망이라는 것을 중앙으로 싹 모아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화를 이루게 된 게 우리가 아는 팔리아먼트, 즉 의회예요. 영국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겪었기 때문에 재판권을, 사법권을 상실해버렸죠. 이 대영주의 장원 영지 차원에서는. 이 지금 프랑스에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루이 14세가 정신 차려라 이거야. 영국같이 되기 싫으면. 자. 당신이 어떤 군주국 안에 영주, 성직자, 귀족, 도시들의 특권을 폐지하면 당신은 곧 인민국가를 맡거나 이것이 아니면 인민국가는 민주국가를 이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전제국가를 맞을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유럽의 한 대단한 왕국 프랑스의 사법재판소들은 항상 영주의 세습적 재판 관할권과 성직적 재판 관할권을 때려 부숴왔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치자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헌정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되는지는 공중에게 남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몽테스키우에는 3부회와 잔존하는 프랑스 지방 영지들과 같은 중간 권력체들을 불구화하거나 제거하는 루이 14세의 정책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루이 14세의 정책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원산지를 폭격하려고 이 논리를 짜맞춘 거예요, 다. 응? 자. 그래서 그는 중간 권력체들, 영주, 귀족, 성직자, 도시 특권 상인들의 권력을 박탈하고 그 특권을 폐지하면 인민국가나 전제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귀족들의 신분적 특권의 유지와 회복을 까놓고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서 제3신부는 바로 이 중간 권력제의 분쇄를 앙시앙 레짐의 재고로 여겼다. 여기서 인민국가는 소수 백성, 귀족과 부르주아의 자유에 의한 소수 백성의 자유를 위한 소수 백성의 민주국가를 가리킨다. 몽테스키우가 권력 분립을 주장하거나 전제정을 비판한 것은 결코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귀족의 자유와 특권을 위한 것이다. 소수 백성을 위한 민주국가라는 것은 노예 소유주들의 민주국가라는 뜻이야. 뭐 그들이 무슨 온 백성의 민주국가는 알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민주국가밖에 몰랐던 거죠. 그들은. 자. 몽테스키우에는 민주정과 귀족정은
그 본성상 자유국가가 아니다라고 공언하고 정치적 자유는 절제적 정부에서만 발견된다고 공공연히 언명한다. 절제적 자유는 귀족이 군주를 견제하는 귀족이 센 국가를 가리키는 거니까 귀족이 있는 국가만 자유국가야. 완전 궤변을 늘어놓고 있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속아요. 그 귀족들은 다 속아 넘어가. 아니, 속아 넘어가고 싶었겠지. 자, 민주공화정과 군주 없는 귀족정, 왕이 존재하나 대등한 자들 가운데 제1인자로 무력화된 왕 아래서 귀족들이 설치는 귀족정 또는 왕 없는 귀족공화정에 대한 그의 이 거부에서 그가 아는 자유란 군주의 자유와 귀족의 자유가 상호 견제하며 양립하는 군주와 귀족의 자유만을 뜻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로크 이전만이 아니라 로크 이후 18세기 중반에도 몽테스키웨와 같은 유력한 서양 사상가가 논하는 자유가 백성의 자유가 아니라 겨우 군주와 귀족의 자유였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이래 당대까지도 유럽이 얼마나 태생적 부자유의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유교 문명과 공자 철학이 서천하기 전의 전통적 유럽은 2000년 동안 백성의 자유를 몰랐던 것이다. 몽테스키웨가 언급하는 인민국가라는 것도 전체 인민의 민주국가가 아니라 실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 존재했던 노예 소유주들, 소위 자유시민의 노예제 국가나 중세와 근세 초의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 존재했던 소수의 특권 계급, 귀족 집단과 상업 부르주아지의 귀족공화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웨의 귀족적 자유론을 이어받는 자들은 오늘날도 유럽적 자유와 다원주의의 전통을 귀족 엘리트의 자유와 특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권력 엘리트들의 자유 경쟁 절차로 축소한다. 가령 세뮤얼 헌팅턴은 데이제에 대해 몽테스키웨를 흉내내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기여한 변수 중의 하나로 사회 역사 안에서 어느 시점에 존재한 봉건 귀족층을 꼽고 이렇게 기술한다. 사회적 다원주의는 일찍의 귀족, 성직자, 상인 및 기타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신분제, 의회와 기타 제도를 낳았다. 이 기구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민주주의 제도로 진화된 대의의 형태들을 제공했다. 몇몇 사례에서 이 기구들은 폐지되거나 그들의 권력은 절대주의 기간 동안에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벌어졌을 때도 이 기구들은 프랑스에서처럼 참정의 확장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할 수 있었다. 헌팅턴의 이 대의제 기원론에서는 백성의 해방, 백성의 혁명적 진출, 백성의 대의 등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귀족, 성직자, 대상인들의 대의만 입론되고 있다. 마치 민주주의가 봉건 귀족층의 어떠한 역할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죠. 인민이 백성이 진출해서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이 짊어지고 국민국가를 창조한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혁명을 싹 지워버리는 거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중국 평등사회론의 계속적 확산과 미국 독립선언. 로크 이후에도 유럽 지식인들은 중국이 신분 없는 평등사회라는 것을 쇄도하는 중국 관련 서적들로부터 계속해서 거듭 배웠다. 로크가 읽고 장서로 소장하고 있던 가령 루이 르콩트는 1696년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이렇게 중국의 신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귀족은 결코 세습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위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 그리하여 공자의 가계만 빼고 전체 왕국은 관리와 평민으로 양분된다. 공자가 가계만 뺀다는 것은 공림 이 성인의 묘가 있는 그 땅을 림이라고 림자를 붙여요. 임금님은 능을 붙이지만 성인은 림을 붙여서 공자의 그 땅은 공림이라고 부른다. 맹자의 땅은 당연히 맹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 가서 맹자의 묘를 찾아가려면 맹림을 찾아간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맹자의 묘라고 그러면 아마 모를 거야. 뜻을 알고 맹림을 찾는다 그러면 알려주고 공림 찾는다. 맹림은 어디 있죠? 희주. 맹림은 어디 있겠어? 공림은 곡부에 있는 거 알겠죠? 중국 발음으로는 취프. 곡부가 아니라 취프.
맹림은 거기서 30리, 40리 정도 떨어진 추현에 있어요. 추현. 옛날에는 근데 이게 추도 나라였어요. 하나의 나라. 공자와 맹자는 나라가 달랐죠. 공자의 나라는 노나라였으니까. 그래도 추나라는 작았기 때문에 노나라와 친하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냈고 왔다 갔다 서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를 특별히 높이는 것 때문에 공자님의 가게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한 거야. 자.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위 면에서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르콩트의 이 표현은 훗날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거의 그대로 모방된다. 한편 1735년 뒤알드 신부는 중국의 명실상부한 보편적 평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귀족은 세습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저명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가 제국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가 뒤에 남기는 자녀는 자신의 운으로 헤쳐나가야 하고, 이 자녀들이 정신적 재능이 많지 않거나 편한 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가라앉고 종종 지극히 천한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의미에서 크리스티안 볼프는 1754년 중국인은 개인들의 혈통이 아니라 그의 덕성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에서 귀족 칭호는 업적의 근거에서만 수요된다. 이 명예로운 칭호는 아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올라간다. 아들의 칭호 부여와 동시에 그의 아버지도 아들을 잘 교육시켰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아들보다 더 높은 칭호를 수여받는다. 볼프는 이 제도가 자연법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자, 아들이 군수 벼슬을 받으면 아버지는 명예직으로 판서 벼슬을 내렸어요. 아버지는 한 단계 더 높은데 그건 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명예직 벼슬을 산관이라고 그래요. 흩어질 산자 써가지고 산관을 내려줬어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들리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고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가 자기보다 열등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버지를 아들보다 한 끗 높게 늘 발령을 내렸어요. 재밌죠? 그 대신 이제 대가로는 아들을 잘 키웠다는 그 대가를 평생 받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들은 한국인들 또는 중국인들의 유전자 속에는 아들을 잘 가르치려는 집념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근데 서양 놈들은 아들 잘 가르치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18살까지 해주면 나는 다 빠이빠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다고. 18까지도 널 내가 얼마나 지금 베풀어 준지 알아? 막 그냥 본전 뽑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야. 자. 유스티도 중국 헌정체제는 세습귀족을 알지 못한다고 평하고 농노제, 중과세, 부역에 묶인 유럽 농민의 처절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여기로부터 부역제의 폐지를 도출하고 중국 농민처럼 자유로운 농민이 더 많이 생산한다는 전제 아래 농노해방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켄에도 중국에는 세습귀족이 없고 어떤 사람의 업적과 능력만이 그가 가져야 하는 지위를 표시해준다고 확인하고 중국의 만민평등교육과 과거제도를 상론한다. 중국이 이런 신분평등을 로크를 포함한 유럽 철학자들은 늦어도 16세기 중반부터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내내 반복해서 중국의 평등사회를 이렇게 되뇌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의 계몽주의자들과 미국 식민지의 혁명적 지식인들은 사기를 잃지 않고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의 논지를 보존할 수 있었고 로크 자신에 의해 자연적 평등론에 타협적으로 설치된 귀족주의적 한계조차도 18세기 말의 정치사회 혁명을 통해 돌파하기에 이른다. 가령 1776년 7월 4일 공자와 로크를 둘 다 익히 알고 있었던 계몽철학자 토마스 제퍼슨이 유럽 계몽주의와 공자주의 정신에서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은 서두에서 만인의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를 뼈를 취해 이브를 아담의 조수로 불평등하게 창조했다고 기록한 성서 창세기를 부정하고 부모를 자식의 지배자,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로 규정한 10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 이 미국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부모를 효경하라, 부모를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치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리사랑을 자 또는 자애라고 부른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애라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효애 또는 효경이라고 부른다. 효도. 그런데 성경책에는 자식 보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공경. 아너하라고. 아너는 임금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그 영어로도. 신하가 임금을 아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거의 정치적인 신하, 신민과 주군 관계처럼 되어 있어요. 아너란 말을 썼으니까. 아너 다우 파더 앤드 머더. 근데 그것을 또 머더는 빼버리고 이 필마 같은 앞에서 여러 번 나온 놈은 내 아버지를 공경하러 아예 이제 어머니를 빼버려. 아예. 이게 존 노크가 이제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왜 너는 성경을 반쪽만 인용하냐 계속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데 온갖 식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이미 성경책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면 뭐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빼버리면 어때? 응? 아마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달라들겠지만 아무튼 이런 창조되었다는 말로써 창조설이 불평등한 창조설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다고 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굳이 태어났다고 하면 될 것을 창조란 말을 쓴 것은 성경책을 겨냥해서 한 말이다. 창조라는 그 언어 선택 자체가. 자. 또 이 미국 독립선언을 본뜬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789년 8월 26일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언제나 계속 그렇다. 그러므로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공적 공리성에만 기초할 수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아까 그 르꽁뜨의 그 표현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에요. 불평등을 인정하는데 사회적 공리성이 있는 어떤 관직에 의해서만 관직 그 위아래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평등하다 이런 말이야. 자. 프랑스 인권선언의 타고난 평등 명제는 미국 독립선언의 평등 창조 명제를 추종한 것이 아니라 앞서 시사했듯이 1696년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신사제도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위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고 구현한 르꽁트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의 궁극적 출처도 중국이었지만 로크의 평등론을 부정하는 왕정복고기의 영국 왕당파와 명예혁명기의 타협주의적 휘그와 토리의 고대 헌법론적 복고주의와 몽테스키웨 등의 귀족주의적 반동이 기승을 부릴 때도 18세기 북미주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이를 물리치고 뷰캐넌, 밀턴, 로크 등의 자유평등론을 보존하고 신분제적 기형화로부터 해방시켜 급진화시킨 것도 중국이라는 자유평등 관용사회의 엄존과 공자의 태생적 무의자유, 백성자치, 평등론의 압도적 세례덕택이었다. 따라서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과감하게 선언된 제퍼슨의 인간의 태생적 평등 사상도 로크의 자연적 평등론만이 아니라 이 평등론의 원산지인 중국의 자유평등 사상에 대한 독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제퍼슨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계몽주의자들은 서구 문명의 유교적 근대화와 극동제국의 유교적 근대의 고도화에서 밝히지만 중국의 보편적 태생적 평등 사상과 중국의 평등 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내가 세세하게 거기서 많이 밝히고 있는데 이들의 개인 장서들을 다 뒤져갖고 소개해 줌으로써 개인 장서들을 갖고만 있었지 읽었다는 걸 어떻게 또 증명하느냐. 이거 뭐 할 말이 없어지는 대목인데 뭐 율로 이 새끼는 갖고만 있고 안 읽을 가능성이 높은 놈이라 이런 놈한테는 그게 아주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갖고 있었으면 읽었겠지. 근데 나는 거기까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자유 아니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친 그런 사람한테 제퍼슨이 그 늑공트 책을 빌려줘요. 근데 3개월 갖고 있다가 봤나보고 3분의 1 읽었는데 머리 아파서 못 읽었다고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편지로 읽으면서 야는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공부는 안 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요거까지 했으면 자기는 그거 다 읽었다는 소리 아니야. 자기 장사에서 빌려준 거니까. 거기까지 입증했는데도 남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안 읽었다. 제퍼슨이? 야, 진짜 그렇다면 그 제퍼슨은 율로 같은 놈이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빠이빠이.